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완전한 선택 강은교. 그래, 문제는 아직도 어떤 카드를 던지느냐 하는 것이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길을 건너는 순간에도 식당을 찾는 순간에도 살아있는 자들은 하나의 카드를 던지지 않으면 안 된다. 무수한 카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그것을 짚는 순간 우리를 자기의 희망으로 구속하고 또는 신세계를 펼쳐주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 어떤 카드엔 자유라고 씌여있고 어떤 다른 카드엔 속박이라고 씌여있다. 어떤 카드엔 삶이라 씌여있고 어떤 카드엔 죽음이라고 씌여있다. 어떤 카드엔 반항이라고 씌여있고 어떤 다른 카드엔 복종이라고 씌여있다. 어떤 카드엔 일어남이라 씌여있고 다른 카드엔 잠듦이라고 씌여있다. 그리고 이 모든 카드의 어떤 한 면에는 yes라고 씌여있고 다른 한 면에는 no라고 씌여있다. 이 중에서 어떤 카드를 삶을 향하여 던지느냐 하는 것, 그보다 던질 수 있느냐 하는 것, 이곳에서 살며 죽어가고 있는 자에겐 아직도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가 진실로 존재하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의사로서 어떤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선택당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존재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선택한다는 것은 자기의 여사로 서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동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가양잎처럼 동쪽으로 불려가거나 서쪽으로 불려갈 수밖에 없다면 그것을 감히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시 노예 상태에서 우리는 한치라도 진보하였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실로 존재한다면 우리는 죽음마저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원하는 순간에 원하는 방법의 죽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선택에 의해서라면 우리는 한강다리에서 몇 시간 소방수를 괴롭히다가 죽을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는 분신자살을 택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다. 불이 타오르는 순간 몸부림치든 안 치든 그런 것은 그때 사소한 문제에 불과할 것이다. 우리가 정당하게 선택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방공연습 날 같은 때 지죽은 듯 고요한 어느 내거리 같은 곳에서 한 개의 사이렌에 온 거리가 폭종하는 그 순간에 자기의 몸에 성스러운 기름을 뿌림으로써 당당하게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또는 모든 거짓된 법률에 배반할 자유와 모든 오염과 음식을 거부할 자유마저도 가지는 것이다. 이 새로운 노예의 시대에서 삶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은 이렇게 하나의 위대한 선택에 자기를 바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떤 카드를 집어야 할 것인가? 아니, 그보다도 나의 결단이 기다려지는 매 순간 나는 어떤 카드를 집을 수 있었던 것일까? 결국 나는 어떤 카드를 나의 엄지손가락과 검지만 내뻗쳤다면 집을 수도 있었던 것을 놓쳐버리고 만 것일까? 그것을 놓쳐버린 뒤에도 나는 계속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잠시 수많은 카드 위에서 내 엄지손가락과 검지가 부끄럽게 떠돌고 있는 것을 본다. 그것들이 초조하고 간절하게 명령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본다. 나는 명령을 내리려고 애쓴다. 하나의 명령, 나의 존재함을 스스로 증명해 줄 하나의 결단을 집으라. 어서 한 장을 집어. 단 한 장만을 집으라고. 두 장은 안 돼. 한 장만이야. 선택은 언제나 한 가지뿐이야. 죽음이 아니면 삶이야. 자유가 아니면 부자유의 길, 복종의 길밖에 없어. 이거를 한 번에 다 집을 수는 없어. 그대의 주인은 야누스가 아니야. 어느 한쪽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 그러니 선택하라고. 결단, 언제나 결단이 필요해. 그러나 지난 주일도 나에게 불운한 날들 뿐이었다. 한 장의 카드도 집어보지 못한 채 내 손가락들은 공중을 헤맸고 밤은 모든 방향에서 달려와 어둠의 거풀을 씌워놓곤 했다. 나는 다만 두 마리의 죽은 사냥 껍질을 보았을 뿐이었다. 두 마리의 사냥 껍질, 그것은 분명 껍질이었다. 나는 그것을 시장을 나오는 길에 채소더미와 냄새나는 닭장과 공중변소 사이의 좁은 빈대에서 보았다.
그것들은 극이 습기 찬 땅바닥 위에 한 겹의 그저 그걸 깔고 누워있었다. 잘 손질된 검고 번쩍이는 털은 살아있을 때보다 더 탐스럽고 사냥다웠으며 내장을 훑어낸 허전한 덩어리 위쪽으로 악물듯이 담은 누런 이빨이 뻗쳐나온 입은 슬픔에 가득 차 세상을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산자들을 감동시키는 것은 눈동자가 없는 공허한 그 눈이었다. 아니 그것은 눈이라고는 알 수는 없고 그저 눈이 있던 구멍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허물어진 숟가락처럼 그것은 한없이 무너져 있었고 잠시 후엔 부실부실 웃을 것 같은 기분을 주었으며 그곳으로부터 암흑의 빛이 조금씩 황혼의 거리로 새어나왔다. 그 빛은 차츰차츰 주변의 사물들을 어둡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세력을 조금씩 넓혀가는 그리하여 모르는 사이에 전부 점령해버리는 해결할 수 없는 암조직처럼 보였다. 두 명의 사내가 그 죽은 사냥을 경매에 붙이고 있었다. 한 사내는 행인들을 향하여 연신 기가 막힙니다요. 기가 막혀요. 신경통에 걸린 분, 냉이 있는 분, 아주머니들에게 특히 기가 막힙죠. 하고 한쪽 눈을 은밀히 실룩대면서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 소리에 유혹된 사람들이 하나둘 그의 주변에 모여들어 나중엔 자그마한 원을 이루면서 일종의 특별히 격리된 집단을 만들고 있었다. 다른 한 사내는 쭈그리고 앉아 낡은 손저울에 무엇인가 무게를 달고 있었다. 그는 썩은 막대기 조각 같은 것을 저울 바구니 위에 올려놨다가 내려놓고 다시 올려놨다가 내려놓는 동작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사냥의 말라빠진 등뼈다귀였다. 그는 한 자루의 칼로 그것을 좀 더 잘게 잘라서는 다시 저울 위에 올려놓고는 침을 태태 뱉었다. 몇 사람이 그의 떨리는 손을 따라 아주 열중해서 저울 다는 양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굉장한 화학실험이라도 하는 듯이 그 일에 정신을 쏟고 있었다. 하나는 점점 가라앉아갔고 두 마리의 사냥 껍질 위에서 더욱 어둡게 물들어져 갔다. 이제 채소더미에서는 풋풋하면서도 비린 냄새가 코를 간지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그 뼈다귀를 향하여 손을 내밀었다. 셰프들이 많이 죽은 늙고 힘없는 손이었다. 그 손은 천천히 공중을 휘젓다가 토막진 등 뼈다귀 조각을 무슨 보물처럼 움켜쥐었다. 나는 돌아섰다. 그건 좀 참기 어려운 광경이었다. 손을 내밀 수 없다는 것은 아무 카드도 던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대비 풀린 인형처럼 연약해져 버려서 언제나 가장 중요한 순간의 선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는 그저 돌아서는데 옷 어디에나 달려있는 주머니에 손을 가두어 넣는데 익숙해 갈 뿐이었다. 내가 홀로 무엇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생각하기조차 어려웠으며 웃는 것마저 겁나는 일이었다. 나는 모두들 웃을 때 힘 안 들이고 따라 웃는 법을 습득했다. 모두들 일었을 때 슬쩍 따라 일어섰으며 모두들 사라질 때 나도 소리나지 않게 사라졌다. 이런 모든 상태를 거부한다는 것, 한 번쯤 노후를 말해본다는 것, 그러나 그것은 얼마나 부질없는 환상에 불과한 것인가. 더구나 죽은 사냥 껍질 앞에선 말이다. 그것은 그 검고 빛나는 텅 빈 시체는 모든 수동의 죽음을 대표하고 있었다. 공허하고 무력하고 선택 여지가 없이 사라지고 또 생성되는 모든 삶들. 그것은 죽어있을 때조차 죽은 것이 못되었다. 내장은 멋대로 우벼지고 살은 말려졌으며 뼈다귀는 경매되고 있었다. 완전한 죽음에 이르기 위해선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처럼 나도 살아있었지만 결코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나의 희망과는 달리 나는 존재에 미달해 있었다. 나는 몇 걸음이 모자라는 존재에 불과했다. 나는 언제나 불량품이었고 여기서 살아있는 자들은 누구나 그랬다. 사냥의 사체가 후벼지듯이 그리고 그 살이 쉽사리 말려지듯이 그렇게 모든 삶은 모르는 사이에 해체되고 끌려가고 마지막엔 무참하게 버려졌다. 죽음은 어디서 헛떡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삶이 버려지는 것이었다. 죽음은 살아있음의 죽음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애초에 삶이 없었듯이 죽음의 현장에도 죽음은 없었다 하긴 어느 날인가 정말 음식을 몇 끼쯤 거부해볼까 시도해본 적도 있기는 있다.
그것으로서 그때 나는 나의 살아있음을 확인해 보려고 해보았다. 그러나 나는 곧 나에게 제공되는 모든 식사를 제때 하고 말았으며 음식은 그럴 때 마치 모래알 이기라도 한 것처럼 영원하게 목구멍 속을 넘나들었다. 살기 위해선, 아니 죽어가고 있기 위해선 나도 한 끼도 거부의 카드를 멋있게 던져볼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나는 먹어야 했다. 돌이 씹히는 밥도 머리카락이 들어있는 국물도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먹이에 나 혼자 한가할 재주는 없었다. 나는 또 이 낡은 무의미한 옷들에 대해 노후의 카드를 던져보고 싶었지만 결국 아침마다 걸치고 말았고 너무 깊숙이 주름이 진 것은 다리미로 펴주기까지 했다. 해진 가방도 달아빠진 구두도 버리지 못했다. 어느 골목에선가 나는 내 가방을 살짝 모르는 돌 위에 앉혀놓고 돌아서 본 때도 있었으나 발자국도 못 가서 나는 내 가방의 안위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결정할 수가 없었다. 그것을 버리는 일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 그보다 당장 그 속에 들어있는 잡동사니들을 단념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잡동사니들로부터 나는 절대로 자유가 될 수가 없었다. 어느새 그것들은 나를 소유하고 있었고 나는 그것들에 소속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복종, 속박, 노예 이런 카드를 집은 자였다. 이렇게 해서 나는 내가 상당히 거세되어 온 자라는 사실을 조금씩 인정해야 했다. 나는 이미 복종하는 것에 익숙해 있었다. 첫째, 나는 나의 집의 노예였다. 가짜 비단의 벽 몇 군데가 꺼멓게 부풀어 오른 방바닥, 스프링이 튀어나온 의자, 녹슨 짱쌀, 때 묻은 이불, 등뼈를 불편하게 하는 잠자리, 그것들이 나의 주인이었다. 나는 매일 그것들의 몸을 씻어주고 눈곱을 떼어내주고 그런 끌레로 마사지시키면서 그것들에 봉사하고 있었다. 그 일에 나는 이미 철저히 길들여져 있어서 그 일들을 할 때면 콧노래마저 흥얼대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불행한 이 콧노래를 거역하고자 할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었다. 나의 최초의 재앙을 이 집에 대해서였다. 옷이나 가방 정도가 아니라 나를 조종하는, 나로 하여금 언제나 선택당하게 하는 모든 벽으로부터의 해방, 자유, 그리하여 어떤 새벽에 나는 나의 집을 떠났다. 나는 정거장에 나가서 때가 오기를 기다렸다. 나의 카드를 던질 때를. 그러나 그것은 결국 실천되지 못했다. 거기엔 너무 많은 카드가 있었다. 수많은 방향에서 버스가 왔고 그것은 또 수많은 방향으로 떠나갔다. 모든 방향으로 지금 나는 떠날 수가 있다. 결국 나는 아무것도 떠날 수가 없었다. 희끄물에 밝아오는 거리에 서서 나는 내가 닫아버리고 온 집으로 올라가는 언덕을 그리움에 차서 바라보아야 했다. 나는 천천히 돌아섰다. 열쇠를 버린 자리에 가서 열쇠를 도로 집어내고 조그만 열쇠 구멍에 그것을 집어넣었다. 심장 안쪽으로부터 찰칵하고 열쇠 벗겨지는 소리가 울렸다. 그뿐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못 알아들을 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안 들렸습니다. 잘 안 들렸어요. 발음을 똑똑히 라고 말해 줘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다. 나는 언제나 네네 그럼요 그렇죠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알아듣고 말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버리지 못했다. 물론 언제나처럼 나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어떤 순간엔 그들의 말이 전혀 들리지 않을 때조차 있었다. 왜냐하면 내 귀는 조금 나쁘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내 귀는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뚱뚱한 의사는 의없는 몸짓으로 나에게 귀가 잘 들리십니까? 라고 고함쳤다. 뭐라고요? 물론이죠. 들리고 말고요. 라고 내가 황급히 대답하자 그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아마 안 들리실 텐데요. 검사 결과를 보면 당신 귀는 잘 안 들릴 게 분명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끝까지 변명했다. 안 들리다니요. 들립니다. 들려요. 기계가 잠깐 고장나거나 했겠죠. 잘 들린다고요? 무슨 말씀이시든지 해보세요. 가장 작은 소리로 해도 좋아요. 나는 어떤 명령도 잘 알아듣습니다. 결코 거부한 적은
거부해 본 적은 없다니까요. 이거야말로 정말 나의 자랑거리라고요. 훈장을 타서 마땅하죠. 그래서 내 귀의 검사는 다시 시작되었고 나는 있는 힘을 다해 나에게 던져지는 소리의 문제를 풀었다. 점수는 조금 나아졌다. 나는 또 모든 횡단보도에 대하여 반항의 카드를 던져버리는 무모한 계획을 한 때도 있었다. 나는 어리석게도 이 이상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이 거리를 기어다니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인간이라면 바퀴벌레보다는 자유로워야 할 일이 아니가 하고 들리지 않게 중얼대면서 말이다. 하지만 그것도 실현되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차가 달려오면 나는 얼굴을 감추며 가장 먼저 구석으로 비켜섰고 순경이 보이면 머리를 숙였다. 미친 개 같은 것이 뛰어다니면 미리 다른 길로 돌아가기까지 했다. 나는 어떤 때도 싸움의 카드는 던질 수 없었고 스스로 죽음의 카드를 던질 수도 없었다. 나는 단식할 수도 없었고 분신자살을 할 수도 없었으며 한강다리에 올라갈 수도 없었다. 모든 것은 나의 밖에서 제 갈대로 가고 있었고 이루어져 버리고 있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무력의 카드뿐이었다. 그것만은 간섭 없이 나는 나의 삶과 사물들을 향해 던질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던질 때면 나는 한없이 부끄러웠다. 나의 사물들은 나에게 그런 식으로 당신은 자유에 이를 순 없어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그 외에 나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었던가. 금이 중요함이가 된 다음에 자기의 몸뚱이는 후손에게 맡기는 것이 있다. 후손들은 그러니까 자기의 어미를 영양으로 자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장한 다음에 그들은 다시 다음 세대의 밥이 된다. 그미들에게 있어서는 삶이란 완전히 이러한 무의식적 원의 계적 위에 있는 것이다. 그들은 선택하기 위해 괴로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존재하고 싶다. 카드를 던지는 일, 사물을 향해서가 아니라 나를 향해서 나를 이 살과 죽음의 벽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 죽은 사냥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직 시간은 있어요. 마지막 카드를 선택할 시간, 그리고 죽음에 이를 시간은